조태용 국정원장이 CCTV를 돌려보지 않았더라면 홍 차장은 저렇게 말을 바꿨을까요? 들어보시죠. 홍 장원 차장이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이제 메모를 쓰게 돼서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급히 썼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 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홍 장원 차장의 그 메모 그리고 홍 장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 자, 물론 홍 차장의 해명도 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공관 앞에서 1차 통화했을 때 워낙 경황이 없어서 어디서 내가 메모를 작성했지라는 장소를 헷갈렸다라는 해명도 있습니다만 이 역시 홍 차장이 앞서 헌재에서 했던 본인의 진술과 배치됩니다. 앞서 헌재에서는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1차 통화했을 때는 체포 명당 등 별다른 내용이 없던 통화였다라고 본인이 시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차 통화도 중요했다라고 말을 또 바꾼 겁니다. 뭐 그건 차치한다 하더라도 박수현 의원님, 매우 중요한 장소인데 저걸 어떻게 헷갈릴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생각을 해도 그 최초의 메모 장소를 헷갈렸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 메모의 진위가 예를 들어서 왜곡됐다거나 조작됐거나 아니면 창작됐다거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지금 여러 곳에서 저 메모가 거의 일치하는 증거들 이런 것들이 계속 다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꼬리가 잠깐 흔들린다고 해서 몸통이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김영주 의원님 말씀대로 이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과 형사 재판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어떤 메모의 신빙성 이런 것들이 설사 이 홍 장원의 메모가 이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내일 채택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변하지는 않고 그것은 여러 군데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조태용 원장과 홍정원 1차장의 신빙성의 문제를 지금 요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조태용 원장 전날 나와서 쭉 했던 전체적인 발언을 놓고 볼 때 우리 뭐 판사 출신 전주현님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어떤 재판부가 이 증인 전체의 진술의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태용 원장이 전날 보였던 증인의 태도는 재판부에게 이 조태용 원장의 모든 발언 전체에 대한 신빙성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그날 그런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태용 원장과 홍장원 1차장의 저 작은 차이를 가지고 조태용 원장이 신빙성이 있고 홍장원 1차장이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채널A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저도 이걸 보고 제가 지금 깨알같이 메모를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그 메모 버리지 마십시오. 원본인데. 그럼요. 안 버리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왜 헷갈렸을까라는 상식적인 그런 의심, 뭐 의구심 이건 들지만 전체적으로 채널A에 나와서 오히려 그날의 전체적인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3번의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시계열적 그리고 통화의 내용들을 쭉 밝혔는데 이것도 내일 밝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읽어보면 아하 이렇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오히려 이런 생각하고 다만 처음으로 돌아가면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가 왜 최초 그 명단을 받아 적은 그 충격적 상황이 장소가 헷갈렸을까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의구심은 들지만 그러나 이 전체적인 명단의 어떤 신빙성에 어떤 결정적인 어떤 그 타격을 가할 그럴 내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없다 이런 표현도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합니다. 일단 다 떠나서 몇 시 몇 분까지 정확하게 시간을 기억하고 14명의 명단까지 정확하게 기억해낸 분이 공터와 사무실 이 장소를 헷갈렸다. 그리고 초창기 원본을 구겨서 버렸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헷갈렸다라는 게 의아스럽다라는 지적이 사실은 여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 차장이 무언가 체포 명단으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대통령 측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판사 출신께 다시 한번 좀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께도 여쭤볼 텐데 앞서 이제 야권에서 실제로 하는 말을 두 분께서도 소개해 주셨어요. 형사재판 같으면 홍 장원의 진술도 배제돼야 하지만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은 다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헌재 탄핵은 핵심 증인의 진술이 막 자의적으로 바뀌어도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거 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형사소송법과 저는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헌재에서 저 홍장원 메모를 채택을 했다 증거로. 예. 그런데 이어지는 내란죄 사건에서 저 홍장원 메모가 증거로 채택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결국은 신빙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증거가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굉장히 잘못했다, 이런 비판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헌재 재판이라고 그냥 막 하면 안 된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냐면은 이게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보통 이제 파면은 어떻게 보면 행정소송법을 준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법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네.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형사재판의 성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저는 동등한 선에서 엄격한 증거 채택이 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차원에서 보면 저 이 메모가 왜 될 수가 없는 거냐. 일단 원본이 아니에요. 원본이 일단 아니다. 원본이 없고요. 그다음에 가필한 부분은 이거는 홍장원 전 차장이 가필을 한 건데,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한 신빙성은 결국은 여인영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주는 것을 쓴 게 바로 저 메모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인영 사령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대가 나간 건 새벽 1시다. 그리고 그런 대화는 없었을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원 진술자인 여인영 사령관의 진술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다는 이 원본도 없고, 거기에다가 직접 이름만 써있던 메모에 가필을 해서 저게 검거 요청, 뭐 위치 추적, 과연 이러한 요청을 했는지 여부는 이것은 오리무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진술 자체가, 메모 자체에 저는 가필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적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민주당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오염된 증언이라는 그런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계엄이 있었던 그 12월 3일 직후인 새벽 24일, 그러니까 12월 4일 새벽에 지금 저 홍장원 전 차장과 박선원 의원이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12월 4일 그 같은 날 홍장원 전 차장이 조태용 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시라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저 메모지를 가지고, 아니면은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쪽과 굉장히 접촉을 한 상태였다. 그리고 나서 12월 6일에 저 메모를 공개를 하면서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폭탄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12월 6일 12시 정도에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오염된 진술이다. 예, 민주당과 예. 접촉을 했다는 건 굉장히 오염된 상황이고요. 제가 만약에 재판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것은 의구심이 많이 들죠.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이 6일에 이 체포 명단이 있었다고 하면서 예. 공개를 하면서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됐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저분이 객관적으로 진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편과 짜고 얘기를 하는 건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그리고 저 메모는 굉장히 믿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잠시 후에 또 야당 박수영 의원님께 또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한 가지 더 있는데 헌재가 처음엔 증인 채택을 다시 안 해주려고 했었으나 대통령 측이 완강하게 요구하자 헌재가 뒤늦게 내일 홍장원 전 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기로 한 건데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논란들, 헌재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을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모로 작성했다는 장소를 두고 말을 바꾼 것,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홍장원 차장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지도 모를 매우 중요한 재판에서 결정적인 변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야의 생각이 이 지점과 관련해서 많이 다른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판사 출신에 앞서 이제 전판, 나판, 나경원 전 의원이 홍 차장의 자꾸 바뀌는 진술에 대해서 돌직구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의 말은 어느 것 하나도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 깡그리 거짓말이다. 메모를 우리가 증거로 쓸 수 있으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술의 일관성. 홍장원 차장의 진술은 일관적이지 않고요. 게다가 그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이 지금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홍장원 차장이 처음부터 쓴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최초의 메모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인데 거기다가 그 바뀐 진술의 또 내용도 다시 보니까 또 틀린 거예요. 본인이 처음부터 이거 설명했어야죠. 정육진 변호사님, 네네. 두 사람 사이에 통화는 있었던 것 같아요. 홍 차장의 통화 목록에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이 있으니까 보안폰은 아니었고 계엄폰인데, 그런데 초기에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주장하기로는 홍 차장과 방첩사령관이 통화하는 걸 옆에서 그 목소리를 보좌관도 듣고 있었다. 그 통화를 들은 보좌관이 다시 한번 적은 거기 때문에 앞서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빼박이다, 증거가 있다라고 했지만 국정원장이 반박한 거에 따르면 보좌관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박선원 의원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 보좌관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제가 공터에 궁금한 있었느냐 건데, 아니면 그 집무실에 있었느냐? 그것부터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말 궁금한 건데 네네. 홍 차장이 이 장소도 헷갈리고 있고 여러 가지가 좀 가필된 것도 있고 하니까 저 명단이요, 정말 방첩사령관이랑 통화하면서 쓴 명단 메모는 맞는 겁니까? 저 아닌 것 같아요. 저 아닌 것 같고요. 집무실에서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본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일단 공터에서 안 쓴 건 확인이 됐어요. 홍장원도 처음에 내가 공터에서 썼는데 제가 생각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국정원장 그 공관이 그 국정원 내곡동 거기 어디 있대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가로등이 없겠습니까? 그 중요한 사람이 살고 있는 데인데 밤중에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깜깜한데 그런 데다가 대한민국 국정원장을 처박아 놓고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탄핵이지 않습니까? 탄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형사 재판이 중요합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명백하게 일반적인 다른 것들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탄핵 심판 절차만 명백하게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탄핵이 중요합니까? 일반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윤석열 씨가 예컨대 윤석열 씨가 저 같은 듣보자 변호사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입니까? 저 같은 듣보자 변호사라고 해도요, 형사재판 같은 거 받을 때 훨씬 더 엄격한 그러한 그 전문 법칙 같은 거 적용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씨는 윤석열 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을 재판하는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형사재판은 3번 받잖아요. 1심 받고 2심 받고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1심에서 이상한 판사 만나가지고 뭐 이러이러하게 내 권리가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대법원 가서 내 억울함을 다른 판사를 통해서 시정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단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증거 법칙이 더 엄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모든 시청자들한테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청자에게까지 이게 윤석열 대통령 저
멀리 계신 분 뭐 그런 분들의 그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컨대 내가 중한 범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재판받을 때 저렇게 내가 모든 법에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에 그 규정되어 있는 피고인으로서의 나의 권리가 쌍그리 무시되고 저런 식으로 재판받는다고 생각을 갖다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저런 판사님들한테 재판받으면요. 대통령도 저런 식으로 재판을 하는데 일반 서민들, 일반 시민들 재판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게 합법적으로 적법 절차에서 될 수가 있겠는가? 이건 제 생각에는요. 이제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가 맞는가? 대한민국의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 절차 원칙이 대한민국 재판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헌재도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힌 만큼 정익진 변호사님 어떤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고 명백한 것은 헌재 어떤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라는 것은 주제의 팩트인 것 같습니다.